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하는 뉴스판 문을 엽니다. 저희 뉴스판은 오늘 검찰에서 있었던 두 가지 진술을 특종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그룹의 애로사항을 안종범 수석에게 전하라고 직접 말했다고 이 부회장이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사실을 TV조선 취재팀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네, 또 다른 특종은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내용입니다. 증인과 피의자들이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해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데 해도 너무합니다. TV조선의 특종 보도는 잠시만 기다리시고 첫 소식은 지금도 계속되는 국회 청문회장으로 가봅니다. 오늘의 주요 증인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홍혜영 기자. 조 장관이 오후 들어서야 출석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은 청문회가 시작한 오전 10시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위가 국회의원까지 동반하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자 오후 청문회에 참석했는데요. 증인 선서 없이 곧바로 자리에 앉은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문제로 많은 예술인들과 국민께 심대한 고통과 실망을 드려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긴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4분 동안 같은 질문을 되풀이한 끝에 예술인들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이 조윤선 장관의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거는 맞죠?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블랙리스트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네, 하지만 조 장관은 특정 예술인들이 지원해서 배제됐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또 블랙리스트를 받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문서를 전혀 본 적이 없다. 작성 경위나 전달된 경위는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릴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본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철저하게 부인한 겁니다. 네, 오늘 조 장관 답변 태도 놓고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새로 드러났습니까? 네, 입씨름 끝에 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인정을 했지만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의 집요한 추궁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를 언제 알았는지는 끝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알았어요? 몰랐어요? 언제 알았어요? 청와대에서 정부 수석 때는 몰랐다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 그러니까 증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특위는 조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사퇴를 요구했고 조 장관은 끝까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면서 버텼습니다. 지금까지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네, 이번엔 박영수 특별검사팀 쪽으로 가봅니다. 이 특검팀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 소환 시기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자,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박성재 기자, 자, 구속영장을 몇 명에 대해서 청구를 했습니까? 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핵심 고위 공무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청구는 이번이 처음인데 이 수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이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장 청구 대상자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입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문체부가 실제로 블랙리스트 기준에 따라 특정인을 예산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거나 지원한 정황을 파악했다는 뜻입니다. 특검은 경우에 따라 위증죄 적용 여부도 고려하겠다고 밝혀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최순실 씨와 관련이 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아직 명백하게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본격 수사하기 위한 전 단계라는 관측입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주도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조만간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특검은 한편 최순실 씨의 업무 방해와 뇌물죄 혐의 등으로 입건했고 언제든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사무실에서 TV조선 박성재입니다. 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중요한 진술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입증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TV조선 취재팀이 단독으로 확보했는데 이 박 대통령은 삼성의 재단 출연금을 요구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정 기자가 특종 보도합니다.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개별 면담을 합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지원에 따른 대가성 있는 요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뭐를 바란다든지 무슨 반대급부를 요구하면서 출연을 했다든지 지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을 통해 애로사항을 따로 말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기금 지원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업 민원을 들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실제 이 부회장은 대통령 독대 직후 안 전 수석에게 아침에 만나 뵈서 반가웠습니다. 통화 가능할 때 연락 주십시오란 문자를 보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삼성 측이 전달했을 민원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문제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통령이 삼성 측에 요청한 승마와 미르재단 등과 관련된 지원은 상당 부분 실행됐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보좌하며 삼성그룹을 이끌고 있는 투톱.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이 동시에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이건희 회장의 생일입니다. 그런데 삼성그룹 전체가 뒤숭숭합니다.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그룹 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온갖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여전히 삼성 뇌물이라는 의혹 제기입니다. 함께 나온 서열 3위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도 시종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삼성이 뇌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여전히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나요? 특검은 두 사람을 상대로 삼성이 최순실 모녀에게 자금을 지원한 배경과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직후 이 지원을 직접 지시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특검은 신병 처리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조사 중에 피의자로 변동될 가능성은 원론적으로 항상 있습니다. 특검 수사가 이 부회장 턱밑까지 치고 들어온 오늘은 공교롭게도 병상에 있는 이건희 회장의 75번째 생일입니다. 한 측근은 조용히 부친을 만나고 온 이 부회장이 특검 수사의 향방에 온 신경이 쏠려 있는 것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특검 조사 직후 자살 우려에 병동에 격리 조치됐습니다. 지난해 최고 실적을 보이며 한국 경제 대들보 역할을 한 삼성전자.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휩싸이면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최순실 씨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서로를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윤 행정관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습니다. 대량으로 발송하는 거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결혼을 하라는 덕담까지 적혀 있는 개인 카드였습니다. 두 사람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김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TV조선이 보도한 일명 샘플실 영상에서 최순실 씨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을 고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검찰 수사와 헌재 변론에서 서로를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서서 말씀하고 최순실 씨!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장제원 바른정당 의원은 오늘 청문회에서 최 씨가 윤 행정관에게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를 공개했습니다. 전추 씨,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보내시고 새해에는 꼭 시집 가세요. 최순실. 이렇게 시집 걱정까지 하는 최순실이 청와대 행정관을 전추 씨라 부르고 결혼하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겁니다. 장 의원은 또 윤 행정관의 휴대전화에 최 씨의 딸 정유라의 과거와 현재 전화번호가 다 저장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 폰에 최순실 딸 전화번호와 정유연 016 전화번호가 거기에 입력돼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윤 행정관은 헌재 변론에서 헬스 트레이너 시절 고객 관리 차원에서 최 씨의 연락처를 저장했고 전화가 안 될 경우에 대비해 딸 번호까지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너 때 받은 과거 전화번호뿐 아니라 정유라 개명 이후 전화번호까지 저장했던 겁니다. 최 씨와 윤 행정관이 과거부터 최근까지 오랜 기간 가깝게 지낸 사이였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TV조선 김경화입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는 특별검사 조사,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어디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특검에는 헌재를 핑계대고 헌재에는 형사재판 준비를 핑계대고 요리조리 빠지는데 따라갈 사람이 없을 듯합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특검은 최순실 씨에게 오후 2시까지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다 최 씨는 내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출석이 있어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팩스를 이용해 헌법재판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냅니다. 모레 있을 형사재판 준비로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를 댑니다. 최 씨는 또 자신과 딸의 형사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출석이 어렵다고도 밝힙니다. 같은 시각에 특검과 헌재를 상대로 버티기에 들어간 겁니다. 최 씨는 국회 청문회 때도 특검, 헌재, 법원을 핑계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자기가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특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헌재에서 증인이 채택되어 있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최 씨가 계속 버틸 경우 박한철 소장 명의로 강제구인장 발부에 나설 수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은 법관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강제구인이 가능합니다. 실제 헌재는 2004년 탄핵 심판 당시 출석을 거부한 증인 신모 씨에 대해 강제구인장을 발부한 적이 있습니다. 특검 역시 최 씨가 계속 버티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데려올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어제 TV조선이 최경희 이대 전 총장이 이대에도 김연아 같은 존재를 키워야 한다며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준 정황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청문회에 출석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정유라 씨는 운동선수로서 자질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최순실 씨는 삼성의 갑이었는데 독일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를 할 정도라니 이런 뒷배경 때문이었을까요? 최연영 기자입니다.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정유라 씨는 연습에 소홀한 선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유라 선수는 운동선수로서의 그런 자질은 전혀 없었습니다. 훈련보다도 그 여가 시간이나 일과 시간을 더 많이 즐겼던 것 같습니다. 또 정 씨의 승마를 지원한 삼성과의 관계에서 최순실 씨는 갑이었고 삼성과 220억 원대 계약을 독일에서 한 것은 은밀하게 진행하기 위해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전적으로 최순실이 갑이었고요. 정경유착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씨가 독일에 다량의 수면제를 가져갔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노 전 부장은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하고 통화한다는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습니까? 독일에 있을 때 한 차례 있었습니다. 김경수 학장과 통화하는 거는 블루케이 사무실에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노 전 부장은 또 청문회 증언 이후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미행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TV조선 최연영입니다.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핵심 증인들의 한결같은 모르쇠의 답변이죠.
그런데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검찰 조사 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순실의 청와대 프리패스 출입 의혹 역시 이영선, 윤전추 두 행정관에게 떠넘겼습니다. 신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늘 검찰이 질문에 대해서 친밀하게 다 답변하고 대답과 달리 안봉근 전 비서관의 검찰 조사 답변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모르쇠였습니다. 일단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겠습니다. 최순실을 아냐고 물어도, 최순실과의 통화 내역을 들이밀어도 대답은 같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들을 보이며 추궁해도 내 전화번호를 기억 못합니다. 내가 이걸 썼는지도 기억 못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5년 1월까지 대통령의 수행과 의전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을 총괄했습니다. 보안 손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원이 부속실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릅니다. 보안 손님의 청와대 출입은 자신의 지휘라인에 있었던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 두 사람이 한 일이라고 발뺌했습니다. 관제와 관련해선 모두 대통령 사적 업무인데 그 부분은 이영선, 윤전추가 전담했고 내게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해 10월 말 청와대를 나간 뒤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내일 헌법재판소 3차 변론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은 무고함을 계속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은 세월호 당일 행적을 해명하는 자료도 처음 제출하는데 헌재는 시간대별로 남김없이 소명하라고 요구했죠. 의혹이 풀릴지 아니면 더 꼬일지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의결로 권한이 정지된 지 한 달을 맞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순실 지인 회사인 KD 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납품을 하도록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금껏 도와준 기업이 1000개라면 KD 코퍼레이션 등은 그중 한두 개인데 그것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회를 얻었는데도 못하면 그거는 그 회사 일이지만 적어도 기회까지도 전혀 갖지를 못한다 하는 거는 이제 그 안타까운 일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통상적인 지원 활동으로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수첩에 중소기업의 민원이 빼곡했다며 대통령이 많이 도와준 것은 맞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당일 행적을 분 단위로 정리한 답변서 초안을 내일 헌재에 제출합니다. 답변서에서 유무선 보고를 받던 중 전원구조 오버 탓에 안심하고 다른 업무를 봤다며 머리 손질에는 2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받을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검찰 진술서를 보면 박 대통령 재단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사건 초기 재단과 청와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발뺌했지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으면서 사태가 커졌습니다. 한우리 기자입니다. TV조선이 미르재단 강제 모금에 안종범 수석이 관여했다는 첫 보도를 시작한 직후부터 수십억 원씩 연이어 종용받았던 기업들은 불만이 상당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문화재단과 안종범 수석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은 안종범, 우병우 당시 수석을 불러 비공개 회의를 열고 TV조선 보도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비선 실세는 연관 없다는 기조를 정합니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재단은 특정인의 이득과 관련 없다고 말합니다.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대통령은 재단 설립 아이디어부터 자금 마련 문제까지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은 거듭 선의였다고 주장합니다.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참여를 하고 동참을 그분들이 해준 건데 뭐 압수수색까지 받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를 보면서 정말 그것도 또 제가 굉장히 미안스럽고. 최근 특검은 차은택 씨로부터 대통령이 총수들에게 재단 출연을 요청한 2015년 여름부터 최순실이 재단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진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 심판에서 재단 운영 주체는 이사회고 재단 법인과 대통령, 최순실은 별개라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울입니다. K스포츠 정동춘 재단 이사장이 다른 이사진들을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사장인 자신도 모르게 이사회를 열어 자신을 해임시켰다는 겁니다. 빠지니까 15차 회의를 소팅을 해서 회의를 잘랐다는 그런 얘기. 정 이사장은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도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불법적으로 모금된 재단의 이사장, 그리고 본인이 최순실에 의해서 임명된 이사장, 이거 빨리 벗어던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반면 참고인으로 출석한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이 정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하며 집안 싸움을 연출했습니다. 재단의 자산이 무한정으로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그 연임을 반대를 하는 겁니다. 청문회에선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시켰다는 이유로 노승일 부장의 징계를 논의했던 이사회 회의록 제출을 두고도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자, 정동춘 정인 일어나시라고 정인. 일어나서 5분 이내에 조치하고 들어오세요. 불법 모금 정황이 드러났지만 재단 관계자들은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한 모습입니다. TV조선 조세입니다. 특검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진짜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형식상 보면 사실상의 최순실 씨 소유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특검 수사가 진행될수록 최 씨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주인이 아닌가 하는 증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증거가 뭔지 사회부 한우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하 기자. 네. 대통령이 재단 업무에 정말 관여를 많이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살뜰하게 챙겼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박 대통령이 미르 재단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인사를 챙겼다는 건 저희가 여러 번 보도를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수첩을 좀 넘겨보면요. 이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 26일입니다. K스포츠 이사장 월급 현실화라는 수첩 내용이 있는데 이게 대통령 지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K스포츠 이사장이 비상근직인데 이 월급이 좀 적은 것 같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월급을 현실화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월급 올려줬습니까? 예,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 전화 목록 그 기록을 보면은 그날 오후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과 이제 정현식 사무총장이 통화를 하고 오고 간 내용이 있는데 오후에 안종범 수석이 정현식 총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3분 정도 전화를 했는데 안종범 수석이 이제 검찰에서 진술을 하기를 대통령 지시로 이사장 급여 문제 때문에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올려라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그때. 얼마나 올린 겁니까? 일단 그 최고 연봉이 K스포츠 최고 연봉이 9,879만 원입니다. 거의 1억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억대 연봉인데 정부 산하 기관장급입니다. 네. K스포츠는 엄연히 그러니까 물론 졸속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재단 이사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월급은 이사회가 정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이걸 직접 챙긴 겁니다. 우연찮게도 월급 인상 이야기를 한 이 날이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차례대로 독대하면서 K스포츠 지원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구한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 지원도 넉넉하게 받을 예정이니까 월급도 그만큼 줄 수 있겠다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박 대통령이 사무실 임대도 좀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이 다른 정부 산하기관에는 하지 않은 정말 구체적이고 이상한 지시입니다. 수첩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K스포츠 지난해 3월 26일인데 K스포츠 한화 성수동 갤러리아 지하 폴에 임대 가능 200평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에라면 굉장히 고급
아파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에서도 최고급 또 최고가로 항상 꼽히는 곳인데요. 이게 박 대통령이 K스포츠의 공간이 좀 필요한데 하나건설이 지은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에 임대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알아보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알아보니까 200평이면 뭐 보증금 따로 내도 월세로는 한 3천만 원대 정도로 내야 하고 물론 사야 된다면 수십억 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재단에 출연한 돈이 수십억 원대인데 여기에 맞먹는 돈의 사무실을 대통령이 직접 마련해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이 지시가 하나를 통해서 출연금 외에도 사무실을 좀 줄 수 없겠냐고 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임대를 좀 알아보라고 한 건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재단의 수익 사업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뭔가 이야기를 한 게 있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한 2-3개 정도만 추렸습니다. 또 K스포츠 너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근데 K스포츠 관련해서만 좀 보면은 K스포츠 설립 열흘 만에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역시 지난해고요. 스포츠클럽, 김종 차관, 문체부, K스포츠 인재양성 뭐 이런 부분인데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이게 문체부 사업과 관련된 것들이니까 K스포츠의 사무총장을 김종 차관에게 소개를 시켜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단 사업을 문체부를 통해서 키우려고 한 건데 이건 뭐 국정 수행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다고 하더라도 이 아래가 문제입니다. 거점 기업 종목별 인재 양성입니다. 이게 특검이 삼성의 승마 지원, 정유라 씨 승마 지원과 관련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지를 보시면요.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각 기업들로 하여금 종목별로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통령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럼 기업이 삼성이고 종목은 그렇죠? 또 승마가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인재는 아마도 정유라 씨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한다는 거죠. 특검이요. 네. 그리고 이 외에도 그 뭐 GKL이라고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표에게 더 블루케이, 그러니까 최순실의 회사 더 블루케이의 대표 번호를 알려두라고 이제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더 블루케이가 결국 이 GKL로부터 수천만 원대 이제 수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더 블루케이가 최순실 회사인지 박 대통령의 회사인지 좀 분간이 어려울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안종범 전 수석이 그동안 업무 일지를 적었고 김영한 전 수석의 비방록과 같은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검찰에 제출된 거를 저희들이 입수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박 대통령이 마치 재단의 모든 상황들을 깨고 있고 앞으로 이 재단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를 다 아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그럼 재단 이사장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치 그 사기업의 대표나 회장처럼 생겼죠. 이 때문에 특검이 재단을 최순실과 대통령의 공동재산이 아닌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 수행으로 보면 너무 많이 관여를 했다는 건데요. 대통령 소유로 밝혀지면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재단에 돈을 내라고 요구한 행위 자체가 뇌물죄 혐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 뇌물죄도 뇌물죄지만 대통령이 이런 자잘한 뭐 월급 지시까지 했다는 이 부분 때문에 앞서 수사를 했던 검찰 관계자들이 대통령 공모 범죄는 국격이 걱정될 정도여서 다 공개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이 뭐 수첩 비망록 그리고 또 뭐 검찰의 진술서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하겠습니다만 좀 더 지켜봐 주시고 또 새로운 내용도 있으면 또 시청자들 여러분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치권으로 가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곧 귀국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반 전 총장이 용단이라고 평가했던 것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이 한일 위안부 협의를 칭송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과거 한일 위안부 합의를 칭송했다며 귀국 즉시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 전 총장 측은 두 나라 정부가 합의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을 평가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중국과 일본에 속수무책 당하면서 외교부는 반 전 총장 환영 준비에 앞장서냐고 우회 비판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전관 예우 행사를 외교부가 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반기문 띄우기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반 전 총장의 몰래 조문을 거론하며
외교 전문 관료로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눈밖에 나지 않으려는 처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세월호 천일을 맞아 반칙과 특권을 일삼고 국민을 겁박하고 속여온 세력이 세월호 침몰의 주범이라며 반세기의 적폐를 대청소하겠다고 썼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평소 이미지와 달라졌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수구다, 거짓말쟁이다, 지금껏 속고 또 속았다고 독한 말을 쏟아냅니다. 안 전 대표와 대면한 당내 호남 지도부도 문 전 대표 비난에는 한 목소리입니다. 김보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가 수구고 누가 개혁인가? 간단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개혁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 수구입니다. 동의하시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수구로, 자신은 개혁으로 규정지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 개헌을 하고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고 공약한 문 전 대표를 겨냥한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 대선은 문재인과 안철수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전 대표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고 대선 뒤에 하자는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속아도 너무 많이 속았습니다. 국민의당 지도부도 민주당 개헌 저지 보고서를 걸어 문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공당의 정책연구소가 아직 대선 후보도 아니고 일개 당원 신분에 불과한 문재인 전 대표의 개인 연구소 선거 기획사로 전락했다는 사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신문은 친박과 같은 구악이라며 문자 테러단을 해산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연대설을 겨냥해 뉴 DJP 연합을 내세운 야합이라고 반격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대표님 정답. 네, 새누리당은 우여곡절 끝에 상임 정국위를 열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여기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을 포함한 비대위원들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족수를 놓고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진통이 끝이 없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더 연락은 되고 있습니까? 네,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모인 새누리당 상임정국위원들은 5시간 가까이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이것을 막고자 하는 조직적인 세력들이 너무나 상상을 초월할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철우 의원이 23번째로 입장하자 곧장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당연직인 정우택 원내대표와 이현재 정책위의장과 함께 박완수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비대위원으로 의결했습니다. 회의 시작부터 의결까지 1분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논란이 남았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일부 상임정국위원회 임기가 끝났음을 뒤늦게 발견했다며 제적위원을 51명에서 45명으로 줄였습니다. 정족수는 26명이 아닌 23명이 됐습니다. 서청원 의원은 4.4.5.2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폭거가 벌어졌다며 반발했습니다. 지난주 회의 때 51명이었던 제적이 불과 며칠 만에 45명이 된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것, 이런 거, 또 말 바꾼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본인 입장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서 의원은 탈당을 강요한다며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형사고소하고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새누리당 당내 알력이 수싸움에서 법적 다툼으로 옮겨갈 조짐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대권을 놓고 경쟁할 남경필 경기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겁니다. 제2의 수도권 이전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대선에서도 계속 말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과 대검 등을 세종시로 완전하게 이전하는 것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을 모든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동갑내기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선을 앞두고 수도 이전 화두를 던졌습니다. 위헌 논란을 피하려 개헌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공감했고, 김부겸 의원은 더 나아가 국회 분원 정도가 아니라 국회 전체를 옮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02년 대선 때 고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 이전 공약으로 당선된 이래 세종시는 선거 때마다 폭풍의 핵이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세종시 수정안이 쟁점화되면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충청권 3개 시도지사직을 싹쓸이했습니다. 국회는 2004년 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청와대 경호실 근무 시절 각종 인사에 개입한 의혹이 커지면서 경찰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특히 해당 간부의 메모엔 의경이나 순경 선발과 관련된 내용까지 있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경찰청 H양감이 청와대 경호실 파견 당시 작성한 메모입니다. 정기 인사 시 전화요라는 메모 아래 이름과 근무지, 다른 경찰과의 관계가 적혀 있습니다. 본청 특진 상신이란 제목 밑엔 지방경찰관 등 5명의 이름이 기록돼 있습니다. 또한 특정 순경 응시생의 수험 번호와 함께 시험 진행 상황 등도 담겨 있습니다. 이 같은 메모가 공개되면서 순경 및 의경 선발 과정에 청와대와 경찰 간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첩에는 또 몇몇 언론이 정윤회와 안봉근 전 비서관의 경찰 인사 개입을 취재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와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그렇게 공채 부분에 그런 부당 청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인 H양감도 좋은 경찰을 데려오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H양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 이뤄진 지난해 11월 말 인사에서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했습니다. 경찰은 사실 확인은 하겠다면서도 감찰 조사는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조혁현입니다. 승차를 거부하던 60대 택시기사가 승객들이 택시를 타자 중앙선을 넘나들며 광란의 질주를 벌였습니다. 그야말로 공포의 순간이었는데 어떻게 질주했는지 직접 보시죠. 최현희 기자입니다. 택시가 갑자기 역주행하자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내려달라고 애원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죄송해요. 내릴게요. 됐어요. 내가 갖다 드려. 이리저리 차선을 넘나들며 광란의 질주를 이어갑니다. 공포에 질린 승객이 목숨이 걸렸다고 항의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목숨이 아니고 난 내 목숨이고 걔 목숨이지. 63살 이모 씨는 지난달 3일 29살 김모 씨 등 승객 3명이 택시에 오르자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대 시간이라며 승차를 거부했는데 사정을 하면 얘기를 알아들어야지. 김 씨 등이 내리지 않자 난폭 운전을 벌인 겁니다. 사고시 가는 방향이면은 택시 승객을 태워서 가려고 하였는데 그 가는 방향이지만 구간이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씨는 김 씨 일행을 태우고 이곳 사거리에서부터 약 800여 미터를 질주했습니다. 뒷좌석에 있던 김 씨는 광란의 질주 탓에 무릎을 다쳤고 다른 승객들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직후에는 차 타기가 좀 무서웠었어요. 특히나 택시 탈 때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김 씨 일행은 이 난폭 질주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택시기사 이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최현입니다. 위증자들 거짓말 탐지기라도 들여놔갖고 빨리 밝히고 빨리 안정된 시국이 좀 밝혀져갖고 안정되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라도 들여서 위증을 걸러내자 이런 의견들이 TV조선에도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거짓말 탐지기가 어디까지 진실을 밝힐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호흡, 피부 전기 반응,
심장 박동 등 미묘한 신체 변화를 통해 거짓을 측정합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진실을 가려낼 수 있는 정확도가 어느 정도 돼요? 현재 한 98% 정도는 이제 정확합니다. 복부, 가슴, 팔, 손가락에 측정기를 끼고 체험했습니다. 당신은 최순실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청와대 보안 손님입니까? 아니요. 호흡이 정상으로 진실입니다. 이번엔 뻔한 거짓말도 해봤습니다. 당신은 세월호 침몰 당시 청와대에 있었습니까? 네. 당신은 현재 청와대에 근무합니까? 네. 갑자기 호흡 그래프가 치솟습니다. 측정기 부착 없이 얼굴이나 뇌의 떨림만으로 측정하는 거짓말 탐지기도 나왔지만 청문회장이나 법정엔 실제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검사에 동의를 해야만 할 수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면 또 이게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거짓말 탐지기는 반드시 어떤 제한된 장소에서 청문회장에서 직접 그 증인들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한번 써볼래? 너 정말 저 진실 말한 거 맞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요구할 수는 있죠. 근데 죄를 짓거나 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회피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태도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위증자들에게 거짓말 탐지기 측정을 수사당국이 공개 요청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란 겁니다. 몸짓이나 표정으로는 알 수 없을까? 증인들을 한 명씩 살펴봤습니다. 방문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를 두 번 만난 게 전부라며 고개를 끄덕이는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강조하는 건 거짓말이구나. 그런 어떤 징후는 보는 거죠. 목을 만지는 김경숙 전 이대 체육대학장. 여기를 많이 하거나 이렇게 입 주변에 만지거나 긁거나 이런 어떤 일종의 이상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현재도 모르신다고요?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시선을 확 피하는 장면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거짓말을 하거나. 프랑크푸르트 시내에서. 근데 저는 쇼핑은 안 갔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날 계셨던 건 맞고요. 여기 이제 거짓말인 거죠. 과하게 오히려 그렇죠. 표현을 과하게 거예요? 하는 거죠. 위증을 걸러내려면 무엇보다 청문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중요합니다. 당황하고 꼬이게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미국의 그 청문위원들은 그거 되느냐고 전문 팀 가치도 있어요. 팀 같이 탐정 같은 사람들 고용해서 다 하기 때문에 해외처럼 위증죄에 대한 강력한 실형도 필요합니다. 거짓말 홍수 속에 진실을 가려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앵커 출동입니다. 중국, 일본과의 외교 갈등을 틈타 북한도 우리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언제든 발사할 것이라고 위협했고 이에 미국은 격추하겠다며 강경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동북아 정세가 일촉즉발 위기인데 수습할 수장이 안 보입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ICBM을 언제든 발사할 것이라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미국 국방장관의 강경 대응 방침이 나온 것은 현지 시간 8일 미 MBC 방송 인터뷰. If it were threatening to us, yes, that is, if it's predicted impact or one of our friends or allies, yes, we would shoot it down. 전날 김정은의 33번째 생일을 맞아 북한이 ICBM 위협 수위를 높이자 맞대응한 겁니다. 대륙간 탄도 로켓은 우리의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되게 될 것이다. 앞서 김정은은 신년사에서도 핵 공세 수위를 높인 바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카터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또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도 미국이 북한보다 핵기술에서 한 발 앞서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월에 김정일 생일 75주년, 3, 4월에 키 리졸브 한미연합훈련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ICBM 도발 시기를 2월에서 4월 사이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공세에 북한 핵 도발까지 거친 삼각파도가 사령탑 없는 한국 외교를 흔들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어제 북한 김정은의 생일을 맞아 대북 단체들이 김정은의 혈통을 폭로하는 전단을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스마트 살포 방식을 썼다는데 어떤 방식인지 최수영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대북 단체들이 대형 풍선에 전단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를 연결해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어제 김정은 생일에 맞춰 띄운 이 풍선은 북한 평양을 향해 날아갑니다. 배터리에 연결된 타이머를 작동시키면 일정 간격으로 대북 전단이 쏟아져 나옵니다. 전단이 여러 지역에 고루 떨어져 많은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스마트형으로 진화한 겁니다. 이 전단은 평양 주변 지역에 광범위하게 뿌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단은 김정은 태생의 비밀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은 김정일과 김정은 3대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김일성 적통이란 의미의 백두혈통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생모 고용이는 북한에서 천시하는 제1교포 출신입니다. 고영이의 아버지 고경태는 일본 군수공장에서 관리직으로 일했습니다. 집권 5년차가 된 오늘까지도 자기 어머니 생모 이름을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북 단체들도 이 점을 파고듭니다. 실제로는 친일파의 외손자고 또 첩의 아들로서 지도자감이 못 된다는 걸 그거 밝혀주기 위해서 이 전단을 보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위안부 소녀상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이 공세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가 오늘 본국으로 돌아갔고 일본 자민당 고위 인사는 한국은 협상하기 귀찮은 나라라는 막말까지 내뱉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공항에 도착한 주한 일본 대사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在プサンの日本総領事館前の少女像の設立は極めて遺憾であり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주한 일본 대사와 부산 총영사가 오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일본은 연일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집권자민당 서열 2위인 니카이도 시로 간사장은 위안부 합의 출연금 10억엔을 거론하며 한국이 받을 것은 받고 이러는 건 이상하다면서 한국은 협상하거나 논의하는데 귀찮은 나라라거나 가끔 이런 일로 괴상하게 되는 것이 한국의 특징이라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일본의 공격은 외국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체코를 방문 중인 일본 외무상은 위안부 합의가 많은 나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한국은 양국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소녀상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공습 속에서 우리 외교부는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내일 인천에서 일본 오사카까지 항공료가 28,900원. 솔깃하시죠? 그런데 주변을 보면 이런 저비용 항공사의 특가 항공권으로 싸게 여행 다녀왔다는 분들 찾기가 참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전체 좌석 가운데 특가 항공권의 비중이 5%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윤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지난주 여름철 특가 항공권을 출시했습니다. 5년째입니다. 김포, 제주 등 국내선의 항공료는 7,900원, 커피 전문점 아메리카노 2잔 값입니다. 일본과 동남아행 등 국제선도 3, 4만 원대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요금 6만 원보다 쌉니다. 평시 일반 운임의 최고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정작 특가 항공권을 이용하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직접 김포공항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양이 적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금방 끝나잖아요. 그래서 더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접속 자체가 어려워서 그 경우에는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특가 항공권의 수량이 절대적으로 적다는 데 있습니다. 180여 석짜리 여객기 한 대당 특가 항공권은 9장 정도로 5% 미만입니다. 실제 혜택을 보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게다가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 등 사람들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특가 상품을 슬그머니 없앱니다. 여름 휴가철이라든지 뭐 추석 연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제외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사정일원이 특가 항공권의 수량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습니다. 운 좋게 배순번이 되고 들어갔는데 받는 게 없어. 그러면 다 팔렸거나 그렇게만 알 수 있는 거지. 당연히 미끼 상품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특가하는 이유로 변경, 환불 이런 게 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이게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
이 미끼 상품을 통해서 그 사이트로 유인하기 위한 그런 제품들을 만들 것들이 아니라 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그 상품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고 팔지만 살 수 없는 특가 항공권. 얄팍한 상술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창기입니다. 네, 다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핵심 증인들이 나오지 않았고 나와도 모른다, 말할 수 없다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지막 청문회를 열고 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자, 박소연 기자. 증인으로 출석한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오늘 상당히 불만스러워 보이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정동춘 이사장은 재단의 징계회의록 제출을 거부하다가 경호원들에 의해 퇴장당했습니다. 김성태 위원장이 5분 내로 제출하라며 정 이사장을 회의장 밖으로 쫓아낸 겁니다. 정 이사장은 사퇴 요구에도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남궁곤 전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장 역시 같은 대답만 반복해 빈축을 샀습니다. 남 전 처장은 정유라 학생에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면서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네, 뭐 그래도 오늘 청문회에서 새로 제기된 의혹도 좀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금융감독원 김수일 부원장이 안종범 전 수석의 지시로 보험업계에 미르재단 출연을 종용했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 등 보험업계가 총 119억 원을 내도록 압박한 게 김수일 부원장이라며 특검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의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딸이 삼성 장학생으로 미국 유학을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감사실에서 밝혀낸 내용이라고 했지만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진 못했습니다. 네, 그동안 청문회에선 증인들이 잘 나오지 않아서 문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오긴 했는데 이 엉뚱한 사람이 나왔다면서요? 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청와대 경호실 구순성 행정관을 세월호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아는 인물이라며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참사 당일 휴무일이어서 출근하지 않아 모른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습니다. 잘못된 제보로 증인을 신청했다 벌어진 해프닝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과 미용사 정송주, 정매주 자매 등은 불출석했습니다. 특위위원들은 이들을 국회 모욕죄로 엄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불출석 증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청문회에서 조윤선 장관을 매섭게 몰아붙였던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전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조윤선 장관을 매섭게 몰아붙이셨는데 여전히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네. 어떻게 그 증언을 하면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지를 정확히 계산하고 거기에 맞춰서 애매모호한 대답으로 일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안 시점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본인은 이제 장관이 되고서 최근에야 알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시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집요하게 캐물었는데요. 네. 그 장관이 되고 나서도 이 블랙리스트가 작동하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시점부터 법적으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캐물어 보기 위해서 시점을 물었는데 시점을 물으면 사람을 얘기하고 또 블랙리스트 이 600명에 대해서 물으면 그 이제 평소에 언론에서 제기됐던 9,000명짜리 블랙리스트 문건에 대해서 답변하는 식으로 동문서답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좀 매섭게 쏘아붙였는데, 하여튼 이게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어보고 답변하는 것이라 사실은 물어보는 사람도 점잖고 이렇게 객관적인 팩트 위주로 물어보는 게 좋고 또 답변하는 사람도 당연히 장관이라고 하는 직책에 걸맞게 이게 객관적인 진실말을 말해야 되는데 둘 다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보시기에 조윤선 장관이 혹시 블랙리스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본인은 나중에 안 걸로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그거는 삼척 동자가 봐도 조윤선 장관 본인이 블랙리스트의 주범 중에 한 명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습니까? 네. 예, 왜냐하면 조윤선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비슷한 시점에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김영한 비망록을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또 김기춘 비서실장의 시각으로 봤을 때 좌파적으로 보이는 문화예술 작품에 대해서 집요하게 불이익을 주라고 주문하는 내용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내용을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이 조윤선 수석이 못 들었다, 안 들었다? 이게 속아웃을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본인 정무수석실 산하에 있던 지금 그 비서관들 2명이 오늘 영장 청구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자기 바로 차하급자인 비서관 2명이 영장 청구되는데 수석인 본인이 몰랐다? 그거 역시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게 문체부 장관에 이렇게 임명이 돼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지금 국정감사라든지 여러 군데서 문제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을 문체부에서 어떻게 실행이 되고 집행이 되었는지 장관으로서는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법률가고 법 전문가다 보니까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는 식의 답변만을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반복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월호는 바닷속에 잠겨 있습니다. 침몰 원인에 대한 논란도 계속입니다. 이런 가운데 진도 팽목항과 전국 곳곳에서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란 리본과 깃발이 물결치는 팽목항. 멀리 떨어진 세월호 참사 현장은 보이지 않아 방파제에서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봅니다. 피가 주세요.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를 바라보며 슬픔을 삭힙니다. 나무 일 같고 않고 내 새끼들 같아서 그래서 왔어요. 참 안타깝네요. 와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0일. 팽목항 분향소에는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앞섭니다. 한번 온다는 게 뭐 사랑의 힘이 그래가다 보니까 이제도 하고 좀 미안한 애들인데.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한 희생자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진도 주민들은 아직 찾지 못한 9명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노란색 연에 담았습니다. 안산 단원고 기억교실. 50대 추모객은 아이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2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한번 찾아와서 이렇게 또 기도라도 해주면 또 좋은 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세월호를 인양할 계획이었지만 기술 문제와 작업 난항으로 올 상반기로 다시 연기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오늘 하루 놓치면 아쉬운 뉴스 전해드리는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김미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더하기 뉴스 한번 새 키워드를 동시에 한번 볼까요? 나는 한 놈만 등 돌린 제부 태극기보다 촛불이 크다. 세 가지 이슈. 자, 첫 번째 한번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모습인데 오늘 청문회에서 정말 유독 한 질문만 계속했죠. 이런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저도 역시 처음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꼽은 이 순간일 겁니다.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이 조윤선 장관에게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끈질기게 물어서 결국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런 답을 받아냈죠. 이 의원이 오늘 같은 질문을 몇 번이나 한 줄 아십니까? 직접 세보실까요?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직원들이 특검에 가서 다시 물어볼게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어느 게 맞아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그 정도까지는 제가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목이 확 쉬기도 했네요. 예, 4분 넘게 무려 16번을 물었습니다. 이용주 의원 인상적인 질의응답으로 막판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전형적인 윽박지르기 유형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엇갈린 평가를 함께 보실까요? 청문회가 확실한 증거로 진실을 밝혀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호통치고 윽박질러서 항복 받아내는 자리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앵무새 답변을 하는 증인에게는 앵무새처럼 맞서는 게 맞다. 이용주처럼 해야지 다 들어줘야 하냐, 이런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한번 이슈 보겠습니다. 등 돌린 제부, 신동욱 씨 얘기군요. 네, 대통령의 제부죠. 박근영 씨 남편인 신동욱 씨가 특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제부인 신 씨가 왜 특검에 왔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는데요. 유경재단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해 온 거였습니다. 신 씨는 최순실 씨 부부가 유경재단 폭력 사태와 연관이 있고 또 자신이 관련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왔다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정황 증거는 없지만은 복수의 증언자로부터 현장에 왔다는 이야기와 정윤혜 씨가 식사를 샀다라는 것까지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네, 신 씨 주장은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영 씨는 지난 크리스마스 때 대통령에게 화분과 편지를 전달했었는데 신 씨는 최근 TV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자신은 대통령과 이렇게 접촉을 하는 것보다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부인에게 권유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들은 조용하게 침묵하는 것이 대통령을 돕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가족들은 침묵하는 게 돕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늘은 특검에 제출할 자료 아주 많이 가지고 왔다. 이거 좀 엇갈리는 얘기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박근혜 씨는 최근 TV조선에 출연해서 박 대통령도 속은 것이라면서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죠. 자, 그런데 신동욱 씨가 특검에 진술할 내용은 최태민 일가뿐 아니라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자매 사이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태극기가 촛불보다 크다. 토요일 집회 두고 하는 얘기군요. 네, 이게 아직도 계속 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삼성동에서 열린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 현장입니다. 건너편 호텔 상층부에서 찍은 사진 같은데요. 코엑스를 중심으로 좌우로 인파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이 생각보다 많은 인파가 모여서 놀랐다면서 화제가 된 사진입니다. 아니 근데 사진만으로는 참가자 수를 정확히 알기가 힘든 것 같아요. 경찰에서는 뭐라 그러는가요? 네, 경찰은요. 이쪽에는 지금 태극기 집회는 37,000명이 모였고요. 또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천일 추모 집회에는 24,000명이 참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 발표대로라면요. 태극기 집회 규모가 처음으로 촛불 집회를 넘어섰다는 건데요. 논란이 거셌습니다. 자, 그러자 김정은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재차 입장을 냈습니다. 참가자 수 집계에는 경찰의 자의적 해석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경찰력 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두 집회에 적용한 잣대는 다르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발표하는 이 참가자 수를 두고 헌재 탄핵 판결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또 논란이 또 계속되겠군요. 자, 지금까지 김미선 기자였습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옥중 명담록 한 대목 보시겠습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나를 처벌하면 나라에 혼란이 온다고 합니다. 김주열 학생을 죽여 4.19가 났는데 나라의 장관을 지낸 나를 죽이면 가만히 있겠는가. 건설부 장관을 했던 그는 장관 자리를 크고 무겁게 여겼습니다. 장관이라는 호칭은 장군, 제독, 대사처럼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만큼 영예로운 이름입니다. 장관을 하다 대학으로 돌아가도 장관으로 불리길 원하는 교수가 많습니다. 장관의 값어치가 박근혜 정부 들어 폭락했습니다. 유증용 문체부 장관은 해외 출장 중에 외교 전문으로 면직을 통보받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전후한 장관들 모습은 더 변변치가 못합니다. 유 장관 후임은 결제하다 모르면 차은택 씨에게 전화해 물어보곤 했답니다.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은 긴급 체포돼 수갑을 찼습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피의자로 소환됐습니다. 열흘 전 블랙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던 참고인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혐의 전부 인정.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오늘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가 동행 명령장이 떨어지자 뒤늦게 나왔습니다. 그간 블랙리스트를 모르다던 것과 달리 사실상 존재를 인정합니다. 문화예술인에게도 사과합니다.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나이 70에 섹시한 남자로 꼽힐 만큼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그의 기자회견은 러미쇼라고 불리며 국민에게 신뢰와 재미를 줬습니다. 럼스펠드 규칙은 장관의 자세에 관한 금언으로 전해옵니다. 대통령에게 욕하듯 직언할 용기가 없으면 즉시 물러나라. 대통령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라. 세상을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지 말라. 지금 우리에게 이런 장관이 있습니까? 한때 박 대통령 측근이었던 전효욱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장관 노릇처럼 쉬운 게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에게 주로 서면 보고만 하면 됐기 때문이죠. 만날 일이 없으니 대기할 필요도 없고 전화만 잘 받으면 됩니다. 초라한 장관들 모습의 상당 부분은 장관들이 자초했습니다. 앵커 칼럼, 장관의 값어치였습니다. 역대 투수 최고액을 경신하며 삼성에서 LG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차우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최고 몸값 투수 차우찬을 이다솜 기자가 만났습니다. 줄무늬 유니폼을 입고 올 시즌 LG맨으로 변신한 차우찬. 뭐 생각이랑 너무 밝은 것 같아요. 또 젊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좀 힘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계약금 55억 원, 연봉 10억 원, 4년 총액 95억 원. 역대 프로야구 투수 최고액의 역사를 새롭게 썼지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약간 부끄럽긴 해요. 사실 제가 거기에 있으면 안 되고 좀 제가 또 야구를 잘하면 그것도 또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11년 동안 정들었던 팀을 떠난 이유도 새로운 환경에서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뭐 야구 인생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한 팀에서만 뛰는 것도 좋지만 제가 또 이렇게 옮기다 보면 또 다른 경험도 할 수 있는 거고. 올해 30살로 해외 진출에 대한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맞았기 때문에 많이들 그렇게 조언해 주셔서 미련은 없어요. 성적에 연연하기보단 최고 몸값 투수에 걸맞게 스스로 정한 목표만큼은 꼭 지키고 싶습니다. 선발 30경기 이상, 그다음에 평균 6이닝 이상 그 두 가지만 잘 한다면 뭐 나머지 부분도 잘. 막강 선발 라인으로 23년 만에 우승을 꿈꾸는 LG. 차우찬의 어깨에 LG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테마 인터뷰 이다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20명 가운데 1명은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몇 명의 장애인과 거리에서 마주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전 한 분도 못 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장애인들 스스로 눈치를 보거나 민폐를 끼칠까 하는 미안함에 집 밖에 나서길 꺼려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장애인의 90%는 후천적 질병이나 사고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에게 불편함이 없는 나라 만들기. 판포커스에서 짚어봤습니다. 지체장애 1급 전상실 씨. 큰맘 먹고 외출을 합니다. 버스가 왔는데 휠체어는 이 차로 못 가요. 그러면 휠체어 탈 수 있는 차는 언제 오죠? 뒤에. 탈 수가 없습니다. 휠체어를 실 수 있는 버스가 왔지만 작동이 안 되는 건가요? 왜 작동이 안 되죠? 기계가 목통입니다. 뒤에서는 다른 버스들이 출발을 재촉하고 결국 포기해버립니다. 보내야 되겠다. 안 될 것 같아요. 지하철도 힘듭니다. 휠체어 앞바퀴의 지름을 재보겠습니다. 12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는 얼마나 멀까요? 제가 한번 재보겠습니다. 20cm에 가깝습니다. 안전발판도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다음에 오시겠어요? 별로 안 오고 싶어요. 장애인 같은 교통약자의 보행권 강화를 위한 관련법이 있긴 하지만 현실에서 장애인들은 수많은 턱에 가로막혀
밖으로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밥 먹기도 힘이 듭니다. 식당 문턱은 높고 경사로는 가파릅니다. 간신히 들어가도 장애인이 앉을 곳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서 드시는 데라. 이 식당에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필수인 장애인 화장실과 휠체어 진입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장애인들은 눈칫밥으로 배를 채웁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시큰둥하고 웬만하면 그냥 가줬으면 하는 그런 뉘앙스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자존심이 상하고. 장애 인구 250만 명, 국민 20명 중 1명은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거리만 보면 대한민국은 장애인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많이 보지 못하니까 100명 중에 5명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I can't remember seeing anybody. Yeah, in Germany, I see people in wheelchairs and people like blind people with their sticks. 이동이 힘드니 교육, 취업 모든 게 힘듭니다. 집 앞 5분 거리에 있는 일반 초등학교를 두고 40분 넘는 거리를 등교하는 하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성마비를 앓는 9살 하은이. 꿈은 경찰관입니다. 수사하고 또 지문 채취는 안에서 할 수 있지. 그러나 1년 만에 일반 학교 통학을 포기했습니다. 특수학교 교육만으로 꿈을 이루는데 충분한 준비가 될지 부모 마음은 걱정뿐입니다. 선생님이 하은이는 어차피 이렇게 눈 안 보이고 글씨 잘 못 쓰니까 손가락으로 책상에다가 이렇게 그냥 쓰는 연습을 하라고 했대요. 자폐장애인 김재익 씨는 어렵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3년째 직업교육만 받고 있습니다. 자소서는요 1000번 넘게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장애인들의 취업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실업률은 7.9%로 국민 전체보다 배나 높고 그나마 안마, 행정도우미 등 단순 노무직이 대부분입니다. 정부가 고용 장려금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줄이다 보니까 그게 해고당한 사람들도 없지는 않아요. 장애인 배려가 부족한 대한민국. 장애인을 그들만의 세계에 가두고 있습니다. 한 포커스였습니다. 우리 둘이 숨바꼭질할까요? 아하 그래 두 눈을 감아요. 저기 풀잎 속에 숨었나 흘러가는 구름 속에 숨었나 아니야 뒤에 있잖아 다시 한번 너를 찾았어 아니야 뒤에 있잖아 다시 한번 너를 찾았어. 내일은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새해 들어 포근했는데 내일부턴 겨울다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서울이 영하 5도, 철원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데요. 경기와 강원 북부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 중부와 전북 지역에는 약한 눈비가 지나겠는데요. 살짝 날리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이번 겨울 A형 독감 환자가 역대 가장 많았는데 이 B형 독감도 일찍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예방을 위해서 실내 환기가 중요한데요. 날은 좀 춥지만 공기 상태가 좋으니까요. 창문도 가끔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6, 7도 정도 내려갑니다. 남부지방도 오랜만에 영하권 추위가 예상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도 서울 2도, 춘천이 3도에 머물겠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모레부터 주말까지 영하 10도 수준의 강추위는 계속됩니다. 목요일에 기온이 잠깐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판 기상정보 이진희였습니다. 네, 뉴스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사실을 보고 진실을 찾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